기록이 먼저 남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남는 게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이미 사라짐이 접수돼 있던 날.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실종 신고로 시작하지만 이상한 건 신고를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목소리였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목소리였는지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한 번쯤은 자기 통화 기록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밤의 서사, 딥보이스 전화 엄마 목소리로 온 실종 신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표시가 다음 기록을 더 빨리 꺼내게 합니다. 어떤 집은 전화벨 소리만으로도 하루의 결이 바뀝니다. 특히 부모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은 그렇습니다. 받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의 호흡이 먼저 떠오르고 그 익숙함이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자꾸만 건너뛰게 만듭니다. 기록의 시작은 2025년 10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거단지였습니다. 낡은 상가동이 붙어 있고 저녁이 되면 단지 안쪽은 조명이 듬성듬성해지고 경비실 모니터는 늘 같은 각도로 같은 길을 비추던 곳. 그곳에서 최서윤은 혼자 살았습니다. 29. 업무가 길어지는 날이 잦았고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잠들어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박미정은 같은 구 안쪽 빌라에 살았습니다. 잠이 얕았고 새벽이면 더 얕아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창문을 보면 괜히 딸이 떠오르고 괜히 전화가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도 처음엔 그렇게 지나갈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서윤의 휴대폰이 침대 옆 바닥에서 짧게 울렸고 손이 한 번 움직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끊긴 건지 받은 건지 진동에 손만 얹고 끝난 건지 서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기억보다 먼저 남은 감각이 있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기 직전의 숨소리, 말을 꺼내기 전 목이 한 번 잠기는 소리, 박미정의 목소리엔 늘 그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면 마른 모래가 섞인 듯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갈라짐을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정오가 조금 지나 서윤은 회사 책상에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3시 17분 발신 엄마. 그 다음부터가 처음으로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고 읽힘이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보통 점심 전후로라도 무슨 반응이든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가 되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연락이 안 되는 순간보다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에 더 빠르게 커집니다. 서윤은 자기 머릿속에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딸의 번호를 누르는 손, 키패드 위의 손가락, 그 손의 망설임. 서윤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면은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서윤은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빌라 입구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우편함엔 광고지가 끼어 있었고 계단엔 누군가 급히 뛰어오른 흔적 같은 게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식료품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배송된 것.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냄새였습니다. 가스나 탄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하루 이상 집안에 없을 때 생기는 공기, 먼지가 마른 채로 떠있는 비어있는 냄새.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물자국이 반쯤 남은 컵 하나가 있었습니다. 컵의 모양은 방금 전까지 손이 닿았던 것 같기도 했고 어제부터 그대로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유는 집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외출용 가방은 보이지 않았고 신발장엔 자주 신던 운동화 한 켤레가 비어 있었습니다. 충전기는 콘센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집에 꽂아둔 채로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충전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작은 어긋남에서 이상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엄마는 짧게라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짧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빌라 관리실 번호로 전화를 걸자 관리인은 특별한 소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CTV는 관리업체가 보관해 바로 열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은 차분했고 그 차분함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불안은 누군가가 급히 뛰어다닐 때보다 모두가 평소처럼 굴 때 더 커지기도 합니다. 서유는 결국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사람의 말보다 기록을 먼저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112로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소를 말하고 마지막 연락 시간을 말하는 동안 상담 화면 어딘가에는 이미 같은 이름이 떠 있었던 겁니다. 상담 직원은 서윤이 말한 내용을 입력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 가지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걸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은 문장이 서윤의 머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거는 신규 접수가 아니라 추가 접수로 묶인다는 말. 그 말은 이미 같은 대상에 대한 접수가 앞서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자기 귀가 잘못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화면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의 시간은 3시 17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던 시간, 서윤이 잠결에 손을 뻗었던 시간, 서윤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 서윤은 그 자리에서 자기 통화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3시 17분, 발신 엄마.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무심히 넘기기 쉬운 표시. 통화 상세 화면에서 발신 번호는 엄마로 찍혀 있는데 부가 정보의 표기가 엄마가 쓰던 것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서윤은 그 차이를 처음엔 오류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름도 시간도 번호도 전부 엄마로 맞춰져 있는데 딱 그 한 줄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현관에 서서 엄마의 집 안쪽을 다시 바라볼 때 집은 조용했고 집 안의 물건들은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듯 질서 있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사라짐은 보통 흔적을 어지럽히며 지나가는데 이 집의 흔적은 너무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정함 속에서 서윤은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엄마는
나간 게 아닐지도 모른다. 엄마의 이름으로 남은 기록이 엄마의 행동을 대신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서유는 그날 이후로 전화가 울릴 때마다 수신 화면보다 먼저 숨소리를 떠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일수록 의심이 늦게 도착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서유는 3시 17분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날의 기록과 이상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가장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뜬 그 새벽 3시 17분에 무심코 넘겨버린 통화 한 줄을 지금도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서유는 신고를 넣고 나서도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고 컵 하나가 싱크대에 남아 있었고 신발장 한 칸이 비어 있었고 충전기는 빠져 있었고 문 앞 택배는 그대로였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잠깐 외출한 집처럼 보이는데 정작 사람만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기록을 찾습니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그런 것들이 현실을 대신해 줄 거라 믿으니까요. 서유는 휴대폰을 다시 열어 3시 17분을 눌렀습니다. 통화는 0초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 그런데 서윤의 신고가 추가로 묶였다는 건 누군가가 그보다 먼저 연결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서윤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은 통화와 이미 접수된 신고, 둘 중 하나는 거짓이 아니라 어긋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긋남은 대개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서유는 그 사이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수사에 방해가 될까 봐서가 아니라 이 집이 지금 누군가의 마지막 장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서유는 잠깐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에 희미한 지문 얼룩이 있었고 그 옆으로 손이 한번 미끄러진 듯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생길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흔적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라져야 그 흔적이 갑자기 증거처럼 떠오릅니다. 경찰은 기본 확인을 하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출입 흔적, 자물쇠 상태, 연락 두절 시각, 마지막 목격. 그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초기 확인 단계에서 기록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담당 경찰이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며 접수 내역을 다시 확인하던 중 서윤이 방금 들었던 그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미 같은 대상에 대해 더 이른 시각에 접수가 있었고 시각이 3시 17분으로 찍혀 있다는 내용. 서윤은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다시 들으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보다 먼저 접수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유는 처음엔 단순히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휴대 단말에도 본서에서 올라온 내역에도 같은 숫자가 반복됐습니다. 3시 17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던 시간. 서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경찰은 그 접수 내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그걸 문서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메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건 그 메모가 박미정이라는 이름을 2번 적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상자가 박미정, 신고자도 박미정, 본인 신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묘지는 귀가하지 못했다는 취지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를 반복 진술했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내용을 듣는 동안 귀에 남은 건 반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몰리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은 사람을 닳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정말 엄마의 반복이었는지 서윤은 그때부터 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접수 담당자가 남긴 간단한 메모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메모는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긴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급하게 적어 내려간 흔적처럼 짧은 단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고자 음성 불안정, 호흡 가쁨, 주소 설명 정확, 통화 말미 끊김. 서윤은 그중 주소 설명 정확이라는 단어에서 목이 한 번 걸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본인의 실종을 신고하는 상황에서조차 주소를 정확히 말했을까? 그리고 그걸 3시 17분에 서윤은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사람이 실종됐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보통 주소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감정보다 정보가 먼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서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엄마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보다 며칠 전부터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를 먼저 말하는 사람. 그런 엄마의 성격이 이 기록을 더 믿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빌라의 CCTV가 당장 열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인이 현장에서 말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상은 건물주가 보는 게 아니라 외주 관리업체가 가져가야 확인할 수 있고 요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그 말은 결국 오늘 안에 결정적인 장면을 보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영상은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흔한 일처럼 들려서 더 무섭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대신 자기 휴대폰 통화 기록에 상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발신은 엄마. 시각은 3시 17분. 통화는 0초. 그런데 상세 정보에 붙는 부가 표기가 엄마가 쓰는 통신사 표기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의 사소한 습관을 압니다. 엄마가 쓰는 요금제, 문자 안내가 오는 방식,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 서윤은 그 익숙함으로 그 작은 어긋남을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그 즉시 통신 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바로 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윤에게는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기록이 움직이면 사람도 따라 움직일 것 같은 착각이 생기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엄마 집에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떠난 뒤에도 서윤은 문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엄마가 다시 들어올 길을 자기가 막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은 반쯤 잠긴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은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3시 17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에 엄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어딘가에 자기 이름을 남겼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엔 하나의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엄마가 전화기를 들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번호를 누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의 끝이 항상 끊겨 있다는 점, 마치 가장 중요한 순간만 기억에서 지워진 것처럼 새벽이 다시 가까워질수록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더 자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시간 표시가 떠오르고 그 숫자들이 서윤을 계속 떠밀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경찰서에서 돌아온 연락 하나가 서윤의 마음을 더 가라앉혔습니다. 통신사 쪽 회신이 간단히 먼저 도착했다는 내용. 그 내용은 결정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윤이 느꼈던 미세한 어긋남이 착각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3시 17분의 발신이 엄마가 쓰던 단말기에서 찍힌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그 문장은 서윤에게 칼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면 그 시간의 전화는 누구였는지, 엄마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엄마의 단말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 연결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서윤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상한 결론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보며 엄마가 돌아올 때 필요한 말들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늘 어긋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엄마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실종은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지 사람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3시 17분의 기록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보다 먼저 사람의 이름을 가져가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이름이 가져가진 자리에서 단정한 집을 다시 바라봅니다. 컵 하나, 비어있는 신발칸, 빠져있는 충전기, 정리된 침대. 그 단정함이 마치 누군가가 여기서부터는 다른 규칙으로 진행된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지금 자기 통화 기록에서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대개 현장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신고를 넣는 순간엔 그저 연락이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다가도 현관문 앞에 서서 비어있는 실내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제야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박미정의 집은 너무 단정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식탁 위엔 쓸데없는 물건이 없었고 주방 싱크대에 컵 하나만 딱 반쯤 마른 물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사람만 빠져나간다는 건 현실이면서도 현실 같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 밤을 거실 불을 켠 채로 버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아도 손이 자꾸만 화면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손. 그 밤 경찰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서윤은 그 짧은 내용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3시 17분에 걸려온 발신이 엄마가 쓰던 단말의 기록과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 점.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확정적인 표현은 늘 뒤로 미뤄집니다. 다만 서로 다른 경로가 의심된다는 건조한 문장 하나가 서윤의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문장이 뜻하는 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엄마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얇게 만드는지 서윤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는 사람보다 선을 먼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CCTV, 통신, 카드 사용, 이동 동선. 실종 사건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존재는 점점 더 숫자와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서윤은 담당 경찰의 안내로 관리실과 외주업체에 영상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절차가 들어가고 접수가 들어가고 확인 일정이 잡히는 동안 서윤은 엄마 집에 앉아 계속 같은 장면만 보게 됐습니다. 컵, 빈 신발칸, 빠진 충전기, 반쯤 잠긴 문. 그 장면들은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데도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빌라 관리인이 남긴 연락 하나가 서윤을 현관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전날 밤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기대를 했습니다. 누군가 봤다. 누군가 들었다. 그럼 어딘가엔 이어질 선이 있다. 하지만 이웃의 발소리는 항상 애매합니다. 복도는 공명이 있고 벽은 얇고 위층 아래층의 소리가 섞이고 새벽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그 이웃은 확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에 잠이 깨었고 복도에서 누군가 천천히 걷는 소리가 있었고 현관문이 딱 하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다시 3시 17분을 떠올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린 새벽, 엄마 이름으로 남은 전화, 엄마 이름으로 접수된 신고. 서윤은 그 시간대를 더 촘촘히 묶어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면 집 안에 있었을까, 복도에 있었을까? 신고를 넣었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을까? 그 질문들은 끝내 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기록들은 서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가장 단단한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계좌 이체.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지우기 어렵습니다. 박미정은 사라진 뒤로 카드 사용이 없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도 없었습니다. 계좌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엄마의 휴대폰 요금 청구 내역이었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어딘가엔 흔적이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통화 내역에 남아 있어야 할 그 새벽의 발신은 엄마 쪽 기록에서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건 서류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윤은 그걸 담당자가 화면을 넘기며 남긴 짧은 메모로 처음 봤습니다. 통신사 회신 요약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번호에서 딸 번호로의 발신은 확인되나 발신 원 단말 식별 정보가 상이함. 동일 시각 타 경로 접속 흔적 확인 요청. 문장이 길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쓰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미건조함이 서윤의 뒷목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발신은 확인되나 발신원이 다르다. 이 한 줄은 엄마 목소리의 익숙함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새벽의 숨소리를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갈라지는 목, 마른 모래 같은 호흡, 늘 그래왔던 엄마의 새벽. 하지만 기억은 자꾸만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들렸다고 믿었던 갈라짐이 사실은 서윤의 머리가 만들어낸 엄마 같은 소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집안의 단정함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급히 나가면 대개 무언가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급함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단정함이 누군가가 정리해놓고 나간 듯 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떠올립니다. 그때부터 서윤은 물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컵의 위치, 현관 신발의 방향, 싱크대 물기 자국의 굳은 정도, 충전기의 선이 떨어진 각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게 없을 때 사람은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서윤은 엄마의 일상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약 봉투, 달력 메모, 장바구니 안의 영수증. 엄마가 무언가를 숨겼는지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평소를 붙잡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달력에는 시장 가는 날이 체크돼 있었고 병원 예약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엔 동네 마트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가장자리엔 볼펜으로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인 품목의 동그라미. 그게 박미정의 삶이었습니다. 사라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생활적인 흔적.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엔 대개 생활이 무너지는 징후가 남는데 이 집은 생활이 끝까지 유지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단지 경비실과 주변 동선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빌라 주변은 대형 CCTV가 촘촘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골목마다 작은 카메라가 있지만 각도가 겹치지 않았고 사각지대는 늘 있었습니다. 서윤은 경비실 모니터 앞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외출을 상상합니다. 새벽 3시 17분 무렵 복도에서 들렸다는 발소리. 그 발소리가 엄마의 것이었다면 엄마는 문을 닫고 어디로 갔을까? 그 발소리가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복도를 걸었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왜 하필 그 시각에 엄마의 이름으로 전화와 신고를 남겼을까? 서윤은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텅 빈 출입구를 보며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엄마를 찾는 일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으로 움직인 흔적을 찾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서윤의 마음을 더 깊은 쪽으로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모니터 앞에서 서윤이 처음으로 느낀 건 없다는 사실의 무게였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건 비어있다는 뜻인데 비어있는 화면이 여러 개 겹치면 그건 공백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니터 속 출입구는 텅 비었고 골목은 비어 있었고 공동현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음이 3시 17분이라는 시간과 만나면 묘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서윤의 하루를 2번 찢어놓은 숫자였으니까요. 첫 번째는 엄마 이름으로 뜬 전화. 두 번째는 엄마 이름으로 남아있던 접수 기록. 이제는 모니터 속 공백까지 그 숫자에 붙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윤에게 직접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와 일정과 요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에는 그 설명들이 가장 믿을 만한 현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무슨 요청을 넣었는지가 먼저 남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관리업체에 영상 요청을 넣었습니다. 접수 과정은 기계적으로 흘렀고 서윤은 그 과정을 내내 멍한 얼굴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서윤이 엄마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서윤이 하는 건 엄마의 실종이 아니라 엄마 이름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처럼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엄마의 발자국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이 찍힌 로그를 따라가는 느낌.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종류의 공포를 느낍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공포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기록이 대신하는 공포입니다. 그날 저녁 경찰 쪽에서 서윤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박미정의 평소 이동 범위, 새벽에 나갈 이유가 있었는지, 최근 연락했던 사람, 최근에 불안해하던 일. 서윤은 처음엔 별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하게 살았고, 딸에게도 늘 별일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일이 없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만 빠져나간다는 건 원래 별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윤은 그제야 엄마가 며칠 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했던 기억을 꺼냅니다. 누군가가 딸 이름을 알고 있었고 딸이 어디 사는지까지 말했고 엄마는 그 전화가 찝찝해서 곧바로 끊었다는 얘기. 그때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흔한 전화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생기고 나면 사소한 말들이 뒤늦게 목줄처럼 이어집니다. 그 전화가 왔던 날과 박미정이 시장을 다녀온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뒤 엄마가 잠깐 번호를 다시 눌러보려다 그만뒀다는 사실. 서윤은 그 장면을 엄마가 웃으며 말하던 표정까지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눌러보려다가 그냥 말았지. 평소의 말투. 그런데 3시 17분의 기록이 그 평소의 말투와 겹치면서 서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간단히 내부 공유 형식으로 남겼고 서윤은 우연히 그 문장을 듣게 됩니다. 담당 경찰이 통화를 마치고 짧게 중얼거리듯 확인하던 문장.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은 서윤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보다 엄마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장들이었으니까요. 서윤이 들었던 건 그런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동일 시각 접수 내역 확인 완료. 발신 경로 상의 가능성. 주변 CCTV 확보 요청 진행. 이런 문장들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계속 앞으로 밀고 갑니다. 서윤은 엄마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현관에 서서 복도를 보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3시 17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에 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은 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윤의 시선을 엄마 집안의 더 작은 것들로 몰고 갔습니다. 싱크대 컵의 물자국, 컵이 놓인 방향, 행주가 걸린 위치,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각도. 그런 것들은 원래 사람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유일한 단서처럼 느껴집니다. 서유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 엄마가 늘 넣어두던 약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파스. 그중 최근 날짜의 영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금, 두부, 조미김, 물, 평소 장보기의 리스트. 그 평범함이 서윤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사라질 사람의 장바구니는 되게 평범하지 않다고 서윤은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CCTV 요청에 1차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회신은 기대하던 장면을 곧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받은 건 영상이 아니라 가능 구간과 부재 구간을 구분한 안내였습니다. 서윤에게 그 안내는 이미지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보이는 구간이 있다는 건 안 보이는 구간이 더 넓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담당 경찰을 통해 그 요약 내용을 들었습니다. 빌라 입구 쪽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고 각도가 좁고 저장 상태가 일정하지 않다. 공동 현관 앞 카메라는 문 쪽은 잡히지만 복도 내부는 사각이 생긴다. 그리고 문제의 시간대, 즉 3시 17분 전후 몇 분은 영상이 끊긴 구간이 포함돼 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딱 그 시간대, 늘 그 시간대만 딱 비어 있다.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고 말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은 사람에게 가장 쉽게 의심을 심습니다. 서유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기 손으로 주변의 또 다른 카메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근처 편의점, 골목 초입의 작은 무인 세탁소, 맞은편 분식집, 그런 곳들은 대형 시스템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외로 오래 저장되는 경우가 있고 주인이 그냥 남겨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유는 그곳들을 돌아다니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소리로 남는 부탁이 아니라 표정으로 남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그 말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얼굴은 달라지니까요. 편의점 주인은 처음엔 난처해했습니다. 영상은 개인이 보여줄 수 없다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들이 모이면 사람을 더 늦춥니다. 서유는 결국 경찰을 통해 정식 요청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유는 또 하나의 문장을 듣게 됩니다. 담당자가 통신사 회신을 다시 확인하며 짧게 정리한 내용. 그 문장은 서윤에게는 거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발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발신의 출처가 흔들린다. 서윤은 그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은 사람에게 오래 남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휴대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정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는 가다가 끊기거나 연결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아주 짧게만 울리다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그 울림이 엄마가 어딘가에서 들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일수록 서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던 손이 아니라 엄마의 번호로 어딘가에서 전화를 만들어내던 손, 그 손이 어떤 장비를 쥐고 있을지
어떤 방에 있을지, 어떤 얼굴일지. 서윤은 그걸 상상하는 순간마다 숨이 얕아졌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깊어질수록 서윤은 엄마를 찾는 대신 엄마를 흉내낸 흔적을 더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서윤에게 초기 접수 기록의 음성 파일 확보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녹취로 남는 경우가 있고 남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 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3시 17분에 울렸던 전화. 자기 귀에 남아있던 그 숨소리. 서윤은 그게 엄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진짜였다면 엄마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그 목소리가 엄마가 아니라면 엄마는 이미 어딘가에서 이름만 남겨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더 매달렸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지만 이 사건의 기록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신 서로를 비켜가며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켜감의 중심엔 항상 3시 17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를 자기 손목시계처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사라짐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숫자. 그날 밤 서윤은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빌라 앞 골목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떨어져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고 골목은 조용했고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윤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자기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이름을 가져간 쪽이. 서윤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휴대폰의 연락처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남아있는 한 그 이름이 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충동을 억누른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지우는 순간 엄마가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그대로 엄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단정한 집이 있고 사람만 없다는 사실이 다시 서윤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집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3시 17분에 남았던 그 목소리의 원본이었고 그 원본이 나오면 이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이 엄마 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쥔 채 기다리던 밤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창밖 골목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몇 번씩 짧게 집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은 소리가 없는 밤엔 자기 생각을 더 크게 듣게 됩니다. 서윤은 그 생각들을 가능하면 기록으로 눌러두려 했습니다. 통화 기록, 요금 청구 내역, 경찰이 요청 넣었다는 회신 문자, 관리업체 접수 번호. 그렇게 하나라도 확정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머릿속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조금 지나 담당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12 접수 당시 통화 녹취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마음은 가라앉는 대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주기도 하지만 진실의 모양을
너무 또렷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유는 그 녹취가 엄마 목소리이길 바랐습니다. 엄마 목소리라면 엄마는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할 힘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엄마가 아니라면 서유는 그 다음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은 사람보다 기술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건 서윤이 평소에 살던 세계를 한 번에 부숴버리는 종류의 생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은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작은 조사실,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고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었고 책상 위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철에는 사람이 흔히 기대하는 큰 단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건조한 문장들만 몇 장에 걸쳐 정리돼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서윤에게 확정된 사실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12 통화 녹취는 완전한 파일 형태로 곧바로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내부 요약은 먼저 확보됐습니다. 그 요약은 서윤에게 읽히지 않게 경찰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서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풀어 말했습니다.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본인 이름을 말하고 귀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서윤은 그 말만으로도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주소를 말하는 장면은 너무 쉽게 상상됐습니다. 엄마는 주소를 습관처럼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도 병원 접수대에도 늘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실종을 신고하는 장면. 그 장면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때로 가장 익숙한 정보부터 말하니까요. 담당 경찰은 서윤의 반응을 보며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 장에는 통화가 끊긴 시점과 배경 소음에 대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 말미에 주변 소리가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자기 손바닥을 봤다고 했습니다. 배경 소음, 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건 가끔 내용이 아니라 그 말 뒤에 깔린 작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는 기록처럼 남아 사람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만듭니다. 경찰은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3시 17분에 들어온 112 통화는 엄마의 번호로 표시되었으나 발신 경로가 불명확하고 동일 시각, 다른 접속 흔적이 겹친다는 점. 그리고 서윤에게는 그 설명이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긋난 경로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가라앉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윤에게 엄마가 남긴 음성 자료가 따로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메시지, 메신저 음성, 통화 녹음, 영상에 찍힌 목소리. 서윤은 처음엔 없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몇 달 전 엄마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로 녹음 좀 해줘. 그냥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게.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부탁이 아니었다고 서윤은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나이 드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싫어서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짧은 음성을 몇 개 보내줬습니다. 밥은 먹었니? 너무 늦지 마. 주말에 얼굴 보자. 서유는 그 음성을 그냥 저장해둔 채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저장이 지금 이 사건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서유는 담당 경찰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경찰은 그 음성을 확보해 비교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서유는 휴대폰을 내밀었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복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서윤에게는 마치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빼앗기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 내부에서 간단한 분석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정식 감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1차적으로 음성 특성과 배경 소음을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서유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 한번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사하는 현실. 그 현실이 너무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게 서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다고 해서 멈추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음 날 담당 경찰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확정적 결론은 아니지만 1차 확인에서 부자연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설명, 말투나 감정의 과장 같은 게 아니라 음성 파형의 연결이 사람의 호흡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숨이 조금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잔인하게도 엄마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서윤에게는 엄마가 어디엔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어떤 이유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엄마의 이름을 이용해 사건을 설계했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경찰은 그 방향을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누가 엄마의 번호를 쓸 수 있었는지, 누가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3시 17분이었는지 서유는 그 질문들 중 마지막 질문이 가장 가슴을 눌렀습니다. 왜 하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인가? 왜 하필 내가 새벽이면 습관처럼 무너지는 그 시간인가? 서유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저장해둔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숨은 얕고 끝맺음은 짧았고 문장 사이가 조금 비었습니다. 서유는 그 익숙함을 무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감각이었습니다. 익숙함이 있는 한 누군가가 그 익숙함을 가져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경찰은 서윤에게 추가로 하나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쓰던 휴대폰이 본인 인증 방식, 지문인지 패턴인지 얼굴인지, 그리고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서윤은 엄마의 휴대폰을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은 엄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서윤에게 현실의 빈칸을 더 크게 보여줬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이 누군가 손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엄마의 번호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다면 서유는 그때부터 집안의 소리에도 민감해졌습니다. 문틈에서 나는 작은 마찰 소리,
복도에서 울리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들리던 모니터의 작은 삑 소리, 그 소리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112 통화의 배경 소리와 겹쳤습니다. 서유는 그 겹침이 그저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이 가져온 짧은 메모는 착각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는 정식 보고서처럼 길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붙는 작은 쪽지 같았습니다. 말투도 건조했고 표현도 절제돼 있었습니다. 그 통화의 배경 소음에는 실내 잔향이 강하게 남아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일정한 간격의 짧은 전자음이 포함돼 있다. 주거지 내부 거실 침실보다는 사무 공간 또는 관리실류에서 흔히 확인되는 패턴과 유사하다. 추가 비교를 위해 경비실 관리실 내 장비 작동음 확보 필요. 서유는 그 문장을 읽고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경비실. 서윤이 며칠 동안 수십 번 들락날락했던 그 공간. 모니터가 켜져 있고 전화가 놓여 있고 서류철이 쌓여 있는 그 작은 방. 그 공간에서 엄마 이름으로 3시 17분에 신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암시. 서유는 그 순간 아주 단순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날 새벽 3시 17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서윤은 통화 영초만 보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제로 연결을 만들었다면 서윤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연결을 만든 겁니다. 서윤은 자기 통화 기록을 다시 열고 상세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소해서 넘기던 항목 하나가 그날따라 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발신번호 옆에 붙어 있던 작은 표시. 서유는 그 표시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표시가 엄마가 평소 걸던 전화들엔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제야 서유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엄마의 실종만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과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사용된 사건이라는 쪽으로, 그리고 경찰은 그 방향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경비실의 장비 기록과 통화 로그를 정식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의 장비 기록을 확보한다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작은 숫자들과 짧은 항목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서유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먼저 굴러온 건 통화 쪽이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넣자 단지 관리 주체는 경비실 내부 전화 장비와 외부 발신 기록을 부분적으로라도 내줘야 했습니다. 완전한 원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어떤 번호로 밖으로 나갔는지 정도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한 장짜리 출력물로 먼저 나왔고 서유는 그 종이를 경찰서 복도에서 잠깐 훑어보게 됐습니다. 종이 위엔 길게 늘어선 숫자들이 있었고 그 숫자들 가운데 서윤이 이미 몸으로 외워버린 시간이 한 줄로 박혀 있었습니다. 3시 17분. 서윤은 그 줄을 보고도 곧바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3시 17분은 박미정의 휴대폰이 아니라 단지 경비실 쪽 장비에서 밖으로 나간 통화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순간부터 사건을 엄마의 실종으로만 붙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의 번호로 들어온 112 신고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제는 추정이 아니라 서류 한 줄의 형태로 서윤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줄로 사람은 결론을 얻지 못합니다. 서류는 결론을 주는 대신 더 많은 빈칸을 만들어냅니다. 경비실 장비에서 밖으로 나간 통화가 어떻게 엄마 번호로 표시될 수 있었는지, 그 통화는 누가 걸었는지, 그 시간에 경비실 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경찰은 그 질문을 한 번에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경비실 근무자 확인, 그 시각 경비실 출입 흔적 확인, 그 시각 장비 전화기 인터폰 DVR 상태 확인, 112 통화 녹취와 경비실 환경음 비교. 서윤은 그 순서를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며칠 동안 경비실을 오가며 계속 같은 공간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철, 벽에 붙은 점검표, 전화기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 모니터가 내는 일정한 전자음. 그 공간이 엄마 이름의 신고를 만든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윤의 목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경찰은 단지 측의 근무일지와 교대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 기록은 진짜 문서처럼 두껍게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상 속에서 쓰던 종이가 그대로 묶여오는 형태였습니다. 볼펜 자국이 급했고 맞춤법은 들쭉날쭉했고 정확한 표현 대신 습관적인 단어들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기록의 냄새입니다. 서윤은 그 종이들을 경찰이 넘기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서윤의 눈에 먼저 꽂힌 건 특이사항이 아니라 늘 똑같이 적혀있던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 정상. 그 문장들 사이에 그날 새벽의 공백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윤에게 해당 구간의 발췌를 간단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단지 경비실 근무 인계 메모 중 일부는 이상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삼시대의 줄이 다른 시간대보다 비어있는 칸이 많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다는 체크만 남아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문장으로 남지 않은 채로 끊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단지 경비실 출입은 정교한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대개 단순한 방식입니다. 카드키가 있거나 열쇠가 있고 혹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지는 그 중간쯤이었습니다. 경비실에는 카드키가 있었고 출입문엔 간단한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야간엔 현장 상황에 따라 열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 기록만으로 사람의 이동을 완벽히 찍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대에 경비실 문이 열렸던 흔적. 문이 열리는 건 경비원이 나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누군가 들어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바람이 쳐서 흔들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가 3시 17분을 품고 있으면 모든 흔적이 갑자기 의미를 갖습니다. 서윤은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붙는 방식입니다. 평소엔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사건 속에서만 증거처럼 빛납니다. 경찰은 112 통화 녹취의 배경음을 여러 번 되감아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문이 닫히는 마찰음이 있었고 짧은 전자음이 일정하게 반복됐고 공간의 잔향이 집안의 거실과는 달랐습니다. 그 잔향은 서윤이 경비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종류의 공기였습니다. 서유는 그 사실을 몸으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었는데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윤의 기억이 뒤늦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실종되기 며칠 전 박미정은 서윤에게 한 번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단지 경비실에서 안심 서비스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말. 요즘은 단지마다 작은 안내가 많습니다. 분실물 보관 안내, 택배 보관함 안내, 주차 단속 안내, 민원 접수 방법, 야간 안전 귀가 안내. 엄마는 그중 하나로 알고 별 생각 없이 설명했었습니다. 요즘은 누가 문 두드리면 바로 안 열어주래. 경비실에서 안내해줬어. 서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엄마의 일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져온 단지 공지 발췌에는 서윤이 몰랐던 항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야간 시간대 입주민 확인을 위한 전화 회신 서비스. 문장만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경비실에서 민원 전화가 오면 입주민에게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것. 그 정도는 어느 단지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지의 하단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안내 멘트는 상담 시 녹취될 수 있음. 서유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녹취. 그건 엄마의 목소리가 어딘가에 남았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은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사용될 수 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서유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흉내낸 누군가는 엄마가 딸에게 보낸 음성 파일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경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짧은 문장을 말해버린 순간, 그 순간의 목소리가 업무라는 이름으로 녹취로 남고 보관되고 누군가 손이 닿는 곳에 놓였을 가능성. 그 뒤늦은 연결이 서윤에게는 반전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 서윤은 계속 엄마 집의 단정함을 떠올렸습니다. 컵 하나, 빠진 신발 칸, 뽑힌 충전기. 그 단정함은 엄마가 스스로 나간 흔적처럼 보였고 누군가가 정리한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기록이 나오고 나서야 서유는 그 단정함이 왜 무서웠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단정함은 사람이 떠난 뒤에도 집이 평소처럼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라짐이 집 안에서 폭발하지 않았다는 뜻. 그럼 사라짐은 집 밖에서 누군가의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이 경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경비실 근무자 중 그 시간대 담당자를 특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록이 정밀해질수록 사람은 더 흐려졌습니다. 교대표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존재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날 새벽을 또렷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었다. 평소와 같았다. 전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들은 거짓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어도 사건은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유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기엔 너무 평범한 얼굴. 그 평범함이 오히려 사건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악의적인 누군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스템은 한 명의 악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무관심과 습관과 관행으로 더 쉽게 굴러갑니다. 그날 새벽 3시 17분 누군가 전화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장비를 만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옆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유는 엄마의 번호가 찍힌 통화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 0초. 이제 서유는 그 0초가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연결을 딸에게는 만들지 않은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단지 표시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만 연결을 만든 방식. 그 방식은 딸에게 엄마의 존재를 심어주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살아있다.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 그 믿음이 서윤을 신고로 끌고 가고 경찰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이에 엄마의 이름으로 또 다른 기록이 쌓이게 만드는 구조. 서윤은 그 구조를 이해한 순간 처음으로 엄마의 실종이 엄마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사라졌고 엄마의 이름은 남았고 엄마의 목소리는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고 사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서윤이 느낀 잔향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경비실 장비의 일부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공백 하나를 다시 발견했다고 합니다. 3시 17분 전후 통화 기록은 남아있는데 내부 장비 로그의 일부가 끊겨 있거나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구간이 있다는 점. 그 공백은 누군가의 삭제로 단정할 수 없었고 단순 오류로 치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애매한 공백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서윤은 그 지침 속에서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정한 거실, 컵 하나, 비어있는 신발 칸, 뽑힌 충전기, 그리고 손에 쥔 휴대폰. 서윤은 엄마에게서 온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해 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그 익숙함이 누군가에게도 익숙한 목소리였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늦게 서윤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 하나가 짧게 울리고 끊겼습니다. 통화 기록엔 그 번호가 남았고 시간은 서윤이 가장 싫어하게 된 숫자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3시 16분. 그 이후로도 박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됐고 요청은 더 많이 들어갔고 확인해야 할 기록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늘어날수록 이 사건은 이상하게도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 구간들이 있었고 단순한 오류로만 넘기기엔 시간과 흔적이 너무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이후로 전화를 받을 때 수신 화면을 먼저 보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먼저 숨을 듣고 그 다음에야 이름을 봅니다. 익숙한 목소리라는 이유로 확인을 미루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서윤의 통화 기록엔 지금도 가끔 모르는 번호가 남는다고 합니다. 길게 울리지도 않고 짧게 한번 마치 확인만 하는 것처럼 끊기는 전화들. 그 번호들은 다시 걸면 연결되지 않고 통신사에 조회를 넣어도
늘 같은 문장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확인 불가, 일시적 경로, 추적 어려움. 서유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사라진 건 한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계속 쓰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 수 있고 자기 목소리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도움 요청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는 건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잔향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